유럽은 왜 빵빵할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대하고 승현 중에 누가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저도 근데 질문을 못 만들었어요. 이게 아, 그래? 책이 그러면 순서가 대하가, 질문하는 식이라서. 네, 대하가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지리에 관련해서 약간 나라에 대한 특징이나 나라에서 특산물 등을 소개해 주는데 이 책에는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챕터가 있잖아요. 그 챕터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유익했는지 상현님이 먼저 발표해 주세요. 유익한 거. 네, 음, 조금, 아니, 잠깐만요. 챕터 제목 기억이 안 나가지고 조금만 찾아볼게요. 어, 대하 진행하면 되나? 네가 먼저 하든지, 재현이를 시키든지. 아, 일단 저는 제 해는 나쁘기만 할까 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무사하게 치를까가 가장 유익했던 것 같은데 이유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서였습니다. 그러면 몰랐던 사실 뭘 알게 된 거야?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을 치르는데 약간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몰랐거든요. 음, 재현님 발표해주세요. 저는 약간 자연재해나 그런 거보다는 뭔가 좀 날씨가 어떤 영향을 주고 받고 약간 그게 문화에 어떤 약간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걸 많이 배웠어요. 그럼 서현님 다시 가시죠.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약간 지리나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 책이 주제로 다루고 있는 점이니까 그런 거를 알게 된 것 같고, 특별히 막 유익한 챕터나 그런 건 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내용이. 이 책이 초반에는 지형, 기후, 약간 그런 이야기를 다루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세계 갈등이나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도 다루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 중에서 지금 가장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성현님이 먼저 발표해 주시죠. 음, 좀 찾아볼게요. 기억이 안 나서. 일단 먼저 저는 여기에서 중국이랑 여러 나라가 난사 군도를 싸고 난사 군도를 갖고 약간 영토 분쟁을 벌이는 게 심각하다고 느꼈는데 그 이유는 그 중국이 홍콩도 그렇고 계속 다른 나라의 영토를 자기 나라라고 우기는 것 같아서 좀 심각하다고 느꼈어요. 재현님은요? 저는 관심이 간 게 그 통일에 관한 얘기였는데, 왜냐면 뭔가 통일이 되면 좋은 점이 좀 전에 읽어보지 못했던 부분이 되게 많아서 새로운 걸 많이 배웠습니다. 성현님은?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건 약간 수단에 대한 게 네, 아닐까 싶어요. 그, 아까 아직까지도 전에 아까 전에 재현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통일에 관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고 했잖아요. 일단,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랑 약간 북한이랑 언어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체제도 다르고, 게다가 이제는 표준시까지도 다른데, 통일을 하려면은 먼저, 무엇을 가장 먼저 북한과 통일을 해야 될지, 재현님이 먼저 발표해 주세요. 여기도 나왔지만, 일단 뭔가 시간,
기준점 그런 거를 먼저 통일을 하면, 일단 그거부터 통일하면, 뭔가 한 스텝을 이룬 것 같은 것 같아요. 성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도 뭐 중요하고 그렇기도 한데 일단은 남한이랑 북한의 정치 사상이 다르니까 그거부터 어떻게 맞춰가야지 통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저는 여기서 가장 통일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된다고 느낀 게 언어를 통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나라라도 언어가 다르면 대화하기 어렵듯이 언어를 먼저 통일한다면 다른 부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언어를 먼저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의 1장을 보면은 남극 대륙의 주인은 누구라고 나오는데 현재는 남극의 주인이 없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세계가 남극을 가지려고 어떤 노력을 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만약 이런 노력들이 지속돼서 남극이 한 나라의 것이 된다면은 이 책에 나온 그 나라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어떤 나라가 남극의 주인이 될지 성현님이 먼저 발표해 주시죠. 어,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재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뭔가 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뭔가 남극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뭔가 약간 여러 기관 그런 걸 세운 나라가 어, 남극의 주인이 되지 않을까 싶죠. 저는 일단 질문은 남극의 주인이 누가 될까라고 질문을 하긴 했지만 남극의 약간 주인이 누구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온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먼저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재현이 혹시 뭐 이야기 더 나누고 싶은 거 있어? 자, 없어요. 없어. 자, 그러면 먼저 그 이 책이 나온 이후에 그 상황이 좀 이렇게 바뀐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오던 그 시점에서 화제되는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들도 있고 또 아까 예를 들면 제아가 얘기했던 그 베이징 올림픽을 과연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베이징 올림픽은 이미 치러졌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제 그 당시 실시간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현재로 보면 이제 과거형의 어떤 그런 일들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그 시간 표준시부터 얘기를 하면 아까 재현이가 이제 남북이 표준시를 통일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과를 보면 그 2015년 정도인가 북한이 불쑥 표준시를 30분 당기는 걸로 정책을 이렇게 표명을 했어. 어, 그 이유는 민족의 자주성을 높인다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일본이 정한 135도를 기준으로 하는 시각에서 원래 우리나라가 사용하면 127.5도로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일제의 잔재를 없애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이게 그것도 계속 이게 엎치락뒤치락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표준시는 일본의 동경 127.5도 아까 지금 말한 대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30분을 이렇게 앞당겨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지금 10시 52분인데 10시 22분으로 이렇게 당겨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데 이제 뭐 그것도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지. 그러다가 이제 북한이 그 30분을 당기겠다라고 하면서 북한의 시간과 우리나라 시간이 30분의 차이가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해프닝이 벌어진 거야. 어떤 해프닝이 벌어졌냐면 남북이 회담을 만약에 12시에 하기로 한 거야. 어, 근데 그 12시에 하기로 한 것들이 남한시를 기준으로 한 건지 북한시를 기준으로 한 건지 뭐해. 이 정하지가 않은 네.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남북의 갈등의 어떤 그런 요소로 있었는데 2018년도에 다시 남한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하는 걸로. 북한이 3년 만에 정책을 바꿨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아직도 다시 그러니까 그 뭐야 표준시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그 일본 국경 거기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이 한국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시로 돌리자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표준시로 과연 돌려야 할 것인지 되찾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그대로 사용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그 뭐야 주장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성현이. 뭔가 이제 와서 굳이 막 또 바꿀 필요가 있나 싶긴 해요, 저는 일단. 음. 굳이 그 무슨 뜻이야 그게? 약간 뭐 이미 약간 뭔가 그 일본을 기준으로 한 시간이 약간 적응을 하기도 했고 사람들이. 네, 근데 이제 와서 또 표준시로 바꾼다고 하면 음. 뭐 불편도 뭐 안 생길 수가 없으니까 굳이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제안은 30분씩 느려지면은 약간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도 약간 시간을 바꿔야 되고,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1교시를 9시에 시작을 하는데, 만약에 표준시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30분이 느린 거잖아. 아니, 30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 표준시가 127.5도보다 30분이 빠르니까, 그러면은 1교시가 8시 30분에 시작한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음. 약간 지금까지 뭔가 표준시를 써오던 사람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이걸 남한만 또 바꾸게 된다면은 북한이랑 또 합의도 봐야 되고 하니까 더 문제가 늘어날 것 같아요. 재현이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뭔가 30분이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뭔가 일본이랑 다른 국가니까 또 그런 뭔가 좀 우리는 다른 나라다 약간 그런 느낌을 살기 위해서 이런 변화는 만들어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걸 표준시라는 걸 받아들인 게 고종임금 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뭐 자신이 축신이 뭐 이런 식으로 뭐 경신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축인묘 이걸 따가지고 이제 뭐 자시다 축시다 뭐 인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했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고종 황제 때 우리가 그 국제 표준시를 받아들였는데 그때는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표준시를 받아들였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언제 지금 그 일본 동경 그 시로 바뀐 거야? 당연히 우리가 언제 때 일제 침략기 일제감정기. 일제 강점기 때 1912년에 조선 총독부가 일본과 같은 걸로 바꾼 거야. 왜 바꿨을까? 그래야 일본이 지배하기 더 편하니까. 그렇지, 일본이 통치하기가 편한 거지. 그러니까 한국 시간 언제, 뭐 일본 시간 언제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 통치하기가 편하니까 이렇게 바꿨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 1954년에 이승만 정부가 다시 바꾼 거야. 일제 그 잔재라고 해서 다시 바꾼 거야. 그러다가 박정희 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에 그 1961년에 다시 동경시로 바꾼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뭐 한 거야? 왔다 갔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현이는 거기가 몇 시야? 9시 57분이요, 오후. 저녁. 네. 거긴 저녁 9시 57분이고 지금 우리는 아침 10시 이렇게 57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기본적인 그 시차가 나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뭐 이제 30분 차라는 거지. 그래서 그 30분 차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재현이가 살고 있는 곳은 미국 같은 경우는 표준시가 4개? 4개인가 있는 어, 그런 것 같아요. 뭐 동부 지금 네. 제한니까 동부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 거고 미국이 이제 영토가 넓다 보니까 표준시를 여러 개 갖거든. 근데 이쪽에 따르면 그런데 나라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표준시를 하나로 갖는 나라가 있지. 중국. 중국은 또 이렇게 표준시를 하나로 갖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각 지역 그 사람들의 그, 그 뭐야 자기들 삶의 스케줄에 시간을 맞출 거냐 아니면 이제 통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일한 것들이 훨씬 더 이제 뭐야 표준적인 것들이 효율적이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표준화된 기준을 가지고 그 일사불란하게 국가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그것도 효율성을 더 중시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따라서 그 철학에 따라서 이런 그 시간 이런 부분들도 좀 달라진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달라지는 것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기가 있지 서머타임. 그래서 지금 서머타임이 시작된 거지, 재현아. 네, 어때? 3월 초에. 서머타임 그 바뀔 때 뭐 생활 리듬이나 이런 게 좀 어떤 것 같아? 경험해본 사람으로? 어, 작년에는 뭔가 차이가 있었는데 음. 올해는 딱히 뭔가 변화가 없었어요, 느낌이. 그냥 그러려니 처음 네, 겪었을 때 낯설었는데 두 번째 뭐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 네, 어. 우리나라도 혹시 서머타임 있었던 재현이나 성현이는 서머타임을 경험한 적이 없지? 네, 여름철 되면 시간 한 시간 당기는 그거를 경험한 적이 없지? 네. 우리나라도 서머타임 제도를 실시한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는 서머타임이라는 거는 시간을 한 시간 앞당기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여름에는 해가 5시 정도에 뜨잖아, 막. 그러니까는 아침에 일찍 시작하자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서머타임, 겨울에는 좀 이렇게 늦춰서 시작하는 어떤 그런 제도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삶과 그 뭐야 지구의 그 자전, 그 움직임들을 어떻게 이제 적용할 것이냐 그런 차이가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시와 관련된 어떤 그런 논쟁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이야기를 함께 해봤었고, 아까 그 다음에 이제 제안은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언어 통일에 대해서 얘기했지. 근데 사실 남북 간의 언어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성현이나 재현이는 그 제아의 인식이 뭐 동의하는 거 아니면 제아 인식에서 어떤 그 문제점. 솔직히 뭐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죠. 뭐 북한은 완전 그냥 생순 우리말을 사용하는데 음. 우린 뭐 외래어나 외국어 이런 게 되게 입된 게 많으니까. 근데 뭐 그거를 굳이 뭐 어떻게 뭐 맞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어떻게 생각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게 통일을 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서 약간 언어를 제시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좀 모르겠어요. 재현이는 저는 동의를 했어요. 왜냐면 언어를 일단 맞추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뭔가 언어가 일단 모든 것의 약간 기본이니까 언어에 약간 뭐 말투나 그런 걸 서로 거를 약간 이해하거나 그러면 훨씬 더 편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남북한이 한민족 한계를 물론 요즘에 한민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좀 이렇게 지양 하면 안 된다. 라는 쪽의 분위기가 있어. 왜냐면 우리 사회가 이제 앞으로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 대한민국이 변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물론 여전히 단일민족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이고, 현재 아니, 우리나라의 가장 큰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저출산. 근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이제 저출산으로 지금 이렇게 지목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법이 커다랗게 두 가지야. 뭐 세 가지가 있겠네. 뭐 있을까?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법 세 가지가. 그동안의 정부의 노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야? 애를 많이 낳아라. 애를 많이 낳도록 하기 위한 유인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썼다는 얘기야.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고. 애를 많이 낳아라. 네, 두 번째 방법은 근데 애를 많이 낳으라고 해도 뭐야? 낳지를 안 나. 오히려 나는 애들은 계속 더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대안이 뭐 우리나라도 뭘 받아들이자? 이민을 받아들이자. 대표적으로 지금 재현이가 살고 있는 그 미국 사회가 그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이 다 뭐 한 거야? 이민을 받아들여 이민을. 이민자 정책을 통해서 그 나라의 인구나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걸 봤을 때 그럼 우리나라도 이민을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큰 걸림돌이 있는 거야. 미국은 애당초 물론 거기 이제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지만 애당초 그 미국이란 나라가 성립되는 거가 이민자들에 의해 성립이 됐잖아.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다민족 다문화였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른바 단일민족 단일문화였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데
약간의 어떤 거부감, 장벽 이런 게 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장벽 우리 스스로 허물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한민족 한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말고, 다민족 다문화로 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 현실적인 어떤 그런 요구들, 이런 요구들을 지키는 그런 상황이고, 세 번째,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그동안 우리나라가 저출산 얘기하기 전에는 뭐였냐면 좁은 땅덩어리에 너무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맨날 그 타령을 했거든. 땅덩어리는 좁은데 인구 너무 많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너무 높은 거야,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건 뭐한 일이라는 거야. 좋네. 쾌적한 공간에 사는 거 아니냐. 즉, 여러분 지금 사는 집에 10명이 바글바글하게 살아갖고, 우리 집이 너무 좁아.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그랬는데, 자꾸 뭐 하더란 얘기야. 한 명, 두 명 집을 나가더란 얘기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왠지 좀 허전해.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야, 맨날 바글바글하다고 시끄럽다고 했는데, 이제 쾌적하게 좋은 거 아니야? 라니까, 그럼 우리의 그 나라의 어떤 그런 사이즈를 뭐 하죠? 줄이자. 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나라의 국력을 그 뭐야 가늠하는 잣대가 여러 가지 잣대가 있을 건데 그 국력을 가늠하는 잣대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야? 인구야, 인구. 인구가 왜 중요할까? 자, 그 나라의 국력가 인구, 중요한 이유가. 인구가 많으면 약간 일할 사람이 많아지고, 음, 일할 사람이 많아지면은 약간 나라가 버는 돈도 많아지고, 그렇지. 일할 사람들이 많고 그 생산력이 커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어, 것들이 소비 때문에 소비 시장 어,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이 강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중국이나 미국에서 뭘 만들면 수출을 특별히 안 해도 돼. 왜? 다 나라 안에 있으니까. 자기 나라 안에서 그것들이 다 해결되더란 얘기야. 그런 점에서 이제 보통 이제 그래서 강대국이 되려면 보통 조건을 뭘 얘기하냐면 1억. 인구 1억 이상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현재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구가 얼마야? 남한 인구가 아니, 5천만 명. 북한 인구가 약 2천 몇백만 명 얘기를 해. 그 합하면 7천만 결에 뭐 7,500만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북한 같은 경우가 이제 남한보다 영토는 넓은데 인구는 적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북이 통일되면 인구가 좀 더 늘어나서 그럼 우리나라도 그 한반도 안에 한 1억 정도 이상이 살게 되면 그리고 이제 중국 그 조선족들 사는 그 정도까지 이제 한반도 경제권으로 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이제 선진 강대국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에 비해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우리의 인구가 줄면 그냥 우리가 뭘로 소국 뭐 스위스나 이런 나라들 벨기에 뭐 이런 나라들이 인구가 많지 않거든. 심지어는 캐나다도 땅덩어리 우리보다 훨씬 큰데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적어. 그러니까 헐, 우리나라도 적은 인구로 살면 되지 않냐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그 해법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도 볼 수 있어. 다만 이제 적은 인구로 살자고 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우리가 그냥 이게 저출산인 거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말자. 이번 게 인구를 줄이자. 라고 주장하는 거가 갖는 문제점. 없을까? 고령, 생각나는 문제점 없어? 저출산이 갖는 문제점이요. 아니, 우리나라 그러니까 인구가 그냥 줄어들면, 그러니까 오히려 쾌적해지지 않냐. 그러니까 별 네. 문제 없지 않냐. 인구 줄어든 걸 왜 걱정하냐. 여러분, 인구가 줄, 여러분 집에 10명 인구, 살다가 5명이 집을 나갔단 말이야. 그럼 5명이 살면 좋은 거 아니냐. 라고, 그것도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지. 그 논리에. 문제가 네, 없냐. 어. 나간 사람이 더 어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음, 보통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데, 음, 근데 저출산으로 가다 보면은, 약간, 이 사회가 좀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음. 그, 약간 노년층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일을 할 사람들이 약간 중장년층으로 당겨지고, 오히려 약간 10대나 20대는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지금 제아가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그동안 우리 인구 피라미드가 이랬다는 거야. 인구 피라미드라는 표현을 쓰지, 피라미드. 네. 그래서 노년층으로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어. 왜? 노년층이 사람들이 빨리 죽으니까. 그렇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죽으니까 노년층은 인구가 줄어들고
어릴수 인구가 많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노년층을 이렇게 여기 부양의 의무가 여기가 이제 일하는 생산계층이 여기에 일을 해서 즉 여러분 엄마 아빠 때 나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그다음에 아이들 뭐하고 키우고 이러고 살았다는 얘기야.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일을 해서 근데 계속 저출산이 되게 되면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인 그대로 뭐하고 요즘에 그 평균 수명이 올라가고 아이는 안 낳고 다 보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뭐가 되는 거야? 역피라미드. 역피라미드가 되는 거야. 역피라미드가 되면은 이 노년층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할 때면 이 노년층들 여러분들이 뭐 한다는 거야? 부담에 기양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요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나중에 더 지나면 이제 뭐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바뀔 거지. 쉽게 말하면 슬림화돼서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요런 식으로 바뀌겠지. 차이가 별로 없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한 30년, 40년 정도를 우리가 잘 버텨내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보통 자식을 몇 명 정도 낳았어? 여러분들 아빠 뭐 고모 삼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두 엄마 명. 어? 2명이요. 2명이야? 아빠 엄마 형제가 다 2명씩이야? 다 1명이요. 아빠 동생 1명, 엄마 동생 1명. 그래서 2명. 각각 엄마도 2명, 아빠도 2명. 네. 야, 선생님. 네, 저희도 아빠랑, 아니, 친가 쪽에는 아빠랑 고모랑 2명이랑, 응, 외가 쪽에도 엄마랑 삼촌이랑 2명. 그렇구나. 재현이는? 아빠 3명, 엄마 5명이요. 아빠 3명, 엄마 5명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선생님 같은 경우도 선생님 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도 오남매거든. 오남매가 뭐 했다는 얘기야?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면 돼. 그럼 쉽게 말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100만 원을 쓰신다. 그러면 그 오남매가 20만 원씩 용돈을 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드리면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재하나 성현이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쓰는 돈이 특별히 다르진 않을 거 아니야. 100만 원 똑같이 쓰는데 재하 아빠하고 고모 뭐 두 분이다 그러면 얼마씩 낸다는 거야. 50만 원. 10만 원씩 내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애를 한 명만 낳거나 아니면 우리 요즘 출산율이 0.7, 8명인가 뭐 이렇게 떨어졌거든. 그러면 한 사람이 오히려 부모 둘을 모아야 된다는 거야. 모셔야 되는 그런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부담들 있는 것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대책이 첫 번째가 더 오래도록 일하자. 노인인데도 일하자. 라는 그런 부분들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여성들이 더 일을 많이 하자. 이 부분들은 여성들이 더 일을 많이 하자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은 여성들이 그 전업주부 뭐 하고 남성들이 사회적인 일을 하고 뭐 이런 그런 구조였더라면 이제는 여성들도 집 바깥을 나와서 사회일을 하자. 이미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그렇게 맞벌이 그런 문화로 많이 이제 가고 있는 어떤 그런 분인데 그걸 더 가속화시켜서 다 일하는 그런 구조로 가자.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데려오자. 이민 정책.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 로봇, 자동화 이런 걸로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어떤 그런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얘기가 어쨌든 좀 하였는데 그래서 그 재현이 그 언어 아까 그 문제 얘기하려고 했는데 남북한의 언어인데 우리가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여기 사투리가 있잖아. 강원 있잖아. 제주도. 근데 그 언어를 통일하자고는 안 하거든. 근데 왜 북한도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그냥 그런 사투리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아예 너네가 언어를 통일해야 된다고 할 만큼 이질적인가 다르다고 느끼는 건가? 대화는 아까 언어를 통일해야 된다는 너의 인식은 어떤 인식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저는 약간 사투리를 봐도 약간 표준 언어는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사투리로 보더라도 지금 사투리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서울에 있는 표준, 표준 언어가 있고, 사투리가 있고 한데, 영향력은 약간 표준 언어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말하면은 딱 나오는 게 표준 언어여야 되는데, 그걸 통일하지 않으면은, 한 나라가 됐음에도, 북한의 약간 사투리 같은 거를 북한 말이라고 칭하고, 남한의 표준시를 남한 말이라고 하는 약간 그런 두 가지 언어가 생길 수 있으니까 통일감이 덜 될 것 같아요. 음. 재현이가 영어도 미국도 상당히 넓은 나라고 또 영어를 쓰는 나라들이 많잖아. 각 지역별 영어가 많이 달라? 아니면 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뭐 만나본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서 모르는 거 비슷한 것 같아? 어떤 것 같아? 네가 보기 경험하기? 제가 미시간에서 태어났는데, 음. 사람들한테 제가 미시간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아, 거기는 사투리가 되게 심하지? 약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는 못 느끼겠는데. 네, 저는 뭐, 음.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표준어라고 부르고 북한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우리나라 표준어에 해당되는 거야, 북한은. 문화어. 문화어라고 부르거든, 북한은. 문화어라고 부르고, 아까 성현이가 얘기했었는데, 북한의 언어 정책과 우리나라의 언어 정책이 좀 달라. 그 북한과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렇게 강점, 통일에 대한 이유로 얘기하는 것들은 아까 한민족 한결이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언어도 똑같다. 언어도 같다. 우리가 다 같이 한글을 쓰잖아. 그러니까 한국어를 사용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큰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반면에 아까 재하가 얘기했듯이 차이가 좀 있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아까 성현이가 설명을 했었는데 그 성현이가 설명한 걸 다시 한번 성현이 얘기해 볼까? 왜 남북의 언어가 차이가 심해지는지 성현이 아까 설명할 때 좀 잠깐 하던데. 남북의 언어가 차이가 심해지는 중. 어, 어, 그, 하는 약간 좀 뭔가 다른 나라의 문화, 약간 그런 거를 뭔가 좀 받아들이는 걸 약간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뭐 말도 순 우리말로 약간 쓰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뭔가 되게 외래어나 외국어나 약간 이런 서양의 문화라든지 약간 이런 게 되게 많이 유입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지. 성현이가 아주 잘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지점을 얘기했는데, 북한은 일단 기본적으로 폐쇄사회, 남북이 서로 교류하지 않다 보니까, 교류에서 자주 이렇게 섞이다 보면, 말도 이렇게 비슷해지고 할 텐데, 남북이 일단 기본적으로 차단돼 있고, 특히 이제 방송 같은 거, 그런 것들만 이렇게 오픈되어서도, 그 남북이 서로 이렇게 언어 소통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걸 이렇게 차단해 놓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성현이 얘기했듯이 언어 정책인 부분에서 북한은 일반 자주 우리 민족끼리 이걸 상당히 강조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순수한 우리말을 쓰려고 노력한다는 거야, 북한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외래어 외국어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그 영어에 대한 그 나쁜 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 사대주의 떠받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영어를 사용하는 게 더 우월해 보이고 더 멋져 보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외래어 외국어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남북의 언어 차가 더 이제 커졌다 이런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탈북민들 북한을 탈출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 정착한 그런 사람들이 언어 소통에 겪는 그 어려움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외래어 외국어 사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선생님도 가끔 보면 외래어 외국어가 너무 많이 이렇게 새로운 단어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 단어를 따라잡기가 사실 좀 쉽지 않은 그런 정도 지경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북한의 어떤 그런 사람들은 더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통일을 주장하는 논거가 뭐야? 근거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근거를 한번 찾아서 얘기해 볼까? 그 국방비로 매년 44억을 쓰는데 음. 통일을 하면은 국방비를 아끼고 그 돈으로 다른 복지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다. 어, 그렇지. 남북이 국방비 적대적인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국방비 사용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도 이제 북한이 미사일, 핵미사일 뭐 이런 실험을 계속 그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긴 하지만 그 미사일 값이면 북한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금액인데 그렇게 그 돈을 그 국방비에 쏟아붓고 있다고 북한을 비난하고 있거든.
근데 북한이 그렇게 미사일 실험을 하는 이유가 뭐야? 북한은 왜 그렇게 돈도 없는데 그렇게 미사일 실험하는 이유가 뭘까? 재현이 어떻게 생각해? 또 그 약간 미국과 음, 갈등이 심해서 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우리나라가 북한을 쳐들어간다는 생각을 해? 쟤야? 네. 우리나라가 북한을 쳐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한다고? 아니, 쟤야는? 북한이 어, 계속 도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어. 쳐들어갈 수 있죠. 아, 북한이 도발하는데 우리가 쳐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아니, 북한이 그러니까 쳐들어올 거라 생각하면, 북한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치,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뭐 수비를 막는다 아니면 그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난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먼저 전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쟤야? 아니요. 성경이는 어때? 어, 저도 우리가 빛나는데 일단은 저희가 먼저 응, 들어갈 것 같진 않아요. 일단. 응. 선생님도 우리가 먼저 전쟁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늘 북한이 언제 우리를 쳐들어올까 봐 겁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격퇴해야 되나 막아야 되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평화를 지향하는데 북한 저것들이 늘 남침, 야욕을 갖고 있고 무력을 행사한다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북한 사람들은 정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야.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쳐들어올까 봐 미사일 어, 실험하고. 남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미국하고 남한이 군사훈련 하는 거 알아? 네, 한미연합군요. 한미 군사훈련을 지금 다시 이 정부 들어서 다시 부쩍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지아가 말했듯이 북한이 쳐들어오는 거에 대한 방어 성격이고 그리고 북한이 계속 도발한다면 원점을 타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가서 공격하겠다.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북한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거야? 음, 원, 우리가 미사일 쏘는 것처럼 똑같이 도발. 말로만 우리가 그 방어훈련이라고 그러지 자기들을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없애기 위한 어떤 그런 연습을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뭐해서 맞대응해서 자기들은 방어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남북이 서로 뭐 하면서 의심하면서 네가 먼저 그랬잖아. 그러면서 그런 도발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쏟아붓는 그 국방비 비용이 상당히 큰데 그럼 그 국방비 비용을 이렇게 평화적으로 돌리면 상당히 많이 그 뭐야 다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이 책에는 주장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거가 있어? 자존심을 높인다. 자존심 높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어, 뭔가 옛날 역사에서 우리가 그 북한과 남한은 같은 나라였고 그 전쟁 그런 거에서도 뭔가 중국과 일본 갈등을 같이 겪어왔는데 또 통일이 되면 한 나라가 되면 자존심이 높아진다. 그렇지. 재현이가 동생하고 만약에 싸워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남들이 뭐 한다는 거야? 흉본다는 거야. 아유, 저 집은 형제끼리 저렇게 싸우고 있어. 흉본다는 거야. 근데 재현이하고 어쨌든 뭐 동생이 다시 화해해가지고 친하게 지내면 남들 보기에 뭐 하잖아. 민망하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 쌤 얘기가 이해가? 네. 네. 그러니까 남북의 관계를 형제 관계에 비유하면 남북이 한민족 한계다 그러면서 저것들은 맨날 치고받고 싸워. 아유, 저것들 봐. 하고 국제사회에 쪽팔리다는 거야. 근데 남북이 통일될 때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지금 그 심리적인, 정서적인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지. 또 지금 제아가 아까 말했던 그 국방비를 평화적인 부분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민족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 또 어떤 걸 제시하고 있어? 국토의 효율성을 높인다. 그건 또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시베리아 횡단 열차 같은 걸로 우리의 철도를 이어가지고 유럽으로 뭐였더라? 그 음, 아시아 그, 그 무슨 하이웨이 하나 있잖아요. 아, 맞아. 어쨌든 그거에다 우리나라를 연결해서 더 비행기랑 배로 굳이 유럽까지 가지 않고 기차로 더 효율적으로 물자를 운송할 수 있고
솔직히 북한이 있으면은 우리나라는 섬나라인데 북한이 이제 같은 나라가 된다면은 이제 반도로서의 좀 역할도 커지지 않을까. 음. 자, 제가 지금 우리 남한이 섬나라다라고 얘기했는데, 성현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왜 우리 남한이 섬이야? 그 어차피 북쪽은 북한 때문에 막혀 있으니까 음. 어, 그거랑 연관지어서 말 음. 낼 거야. 그렇지. 잘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니, 일본이 사면이 다 바다로 들었으니까 일본이나 섬이지. 왜 우리 남한이 섬이냐. 남한은 분명히 뭐야, 대륙과 연결돼 있는데. 근데 연결돼 있으면 뭐 하냐고. 군사 분계선에 막혀가지고, 휴전선에 막혀가지고, 육로로는 우리가 뭐야. 그 중국이나 유럽으로 갈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바다나 비행기로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섬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북한과 통일된다라면,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이 부산에서부터 뭐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해 가지고 유럽까지 기차를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게 이제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 물류. 여태까지는 그 컨테이너에 실어 가지고 뭐 화물선에 실어 가지고 배로 가는 데 비해서 이걸 기차로 이동을 했을 경우에 그 비용이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가스관을 북한을 통해서 이렇게 그 시베리아에 있는 그 천연가스를 북한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연결되었을 경우에 그 천연가스 같은 거를 배로 이렇게 실어서 오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절감할 수 있고 등등 그런 경제적 그런 효율성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북한의 그 인력 뛰어난 인력과 값싸고 뛰어난 인력과 남한의 어떤 자본과 기술 또 이제 북한의 그뭐 자원이 많다고 그럽니다.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북한의 자원과 근데 북한은 자원은 많은데 그거를 뭐 할 수 있는 그 가공. 걔네 가공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부족한데 남한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합쳐지면 상당히 큰 그 시너지를 가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남북이 통일하는 거에 대해서 이 책은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 사람들은 어떤 근거를 갖고 있어? 혹시 지현이 알고 있는 논거 있어? 통일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어,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 주장은. 그 소련이랑 미국이랑 음, 각각 그 각각 뭔가 이렇게 동맹을 짓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 수도를 어떻게 할지 약간 분명하지 않고 약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게 있어. 음. 지금 제가 말한 문제는 결국 우리가 남북이 통일된 이후에 우리의 포지션을 어떻게 취할 거냐라는 부분들. 미국과 옛날에는 소련, 지금 러시아하고 아니면 지금 이제 오히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남한은 미국 쪽에 붙어 있는 거고 북한은 쉽게 말하면 중국 쪽에 붙어 있는 건데 통일된 그 나라는 과연 그 미중 사이의 갈등, 미러 사이의 갈등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할 거냐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 또 이제 어, 평양과 서울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수도를 또 어떻게 할 거냐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을 거다. 아까 뭐 언어를 또 어디로 통일할 거냐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 또 성현이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 지도 체제 때문에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어, 남북 간의 어떤 그런 체제상의 어떤 그런 문제들, 체제의 어떤 이기성 때문에 어떤 체제로 이제 통일이 될 거냐라는 부분들에서 뭐 갈등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이른바 통일 비용을 걱정하는 사람도 많아. 통일 비용이 혹시 뭔지 재현이 알아? 통일에 들어가는 돈, 왜 통일하는데 왜 돈이 들어가? 어, 자, 통일 비용. 우리나라가 약간 북한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음, 그렇지.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잘 사니까. 우리가 북한의 경제 규모 이런 것들 수십 배를 잘 사는데 쉽게 말하면 통일되었을 경우에 북한 주민들에게도 남한 주민들 정도의 수준의 의료와 교육과 뭐 주거 이런 거를 제공해 줘야 되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용이 엄청나게 클 것이고 그 비용 부담을 대부분 이제 남한이 해야 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남한 입장에서 손해가 아니냐. 즉 재현이는 뭐 500만 원 벌고 재한은 100만 원 번다는 거야. 근데 그래서 재현이가 500만 원 벌고 얘는 100만 원 버는데 둘이 합치자. 그러면 둘이 합하면 600만 원이 되잖아. 근데 둘이 나누면 300만 원, 300만 원이면 재현이 입장에서 500만 원 벌다가
200만 원을 쟤한테 떼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재현이가 입장에서 뭐라는 거야? 손해 네. 아니냐. 내가 그럼 뭐하러 쟤랑 합치냐. 그냥 따로따로 지내는 게 좋지. 이런 식의 계산을 한다는 거야. 그 통일비용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 혹시 500만 원, 100만 원, 600만 원이면 재현이가 200만 원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 통일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500만 원, 1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둘이 통일을 하게 되면 아까 그 다른 국방비나 이런 걸 안 쓰게 되고 게다가 플러스 둘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 가지고 뭐 800만 원, 1000만 원이 될 거다. 그럼 둘이 나누면 뭐 500, 500 나눈다던가 그러면 오히려 더 재원 입장에서도 더 이익이 될 거다. 즉 북한과 통일되면 남한에서 그 건설업, 북한에 가서 그 SOC 투자라고 그러지. 고속도로 놔야 되고 건설도 해야 되고 그러면 새로운 어떤 그런 일자리라던가 그런 경제 그 발전의 어떤 그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그 수익을 결국은 남한의 기업들이 또 갖게 될 거다. 또 아까 얘기했듯이 북한의 값싼 노동자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남한의 기업들이 오히려 훨씬 더 큰 이익을 갖게 될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일이 되었을 경우에 그 이익과 손해 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또 사람들마다 좀 다른 입장마다 또 다른 그런 지점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개개인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관점 보고 요즘에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이른바 좋은 이웃론이라는 게 있어. 혹시 들어봤어? 좋은 한 이웃론. 나라는 아닌데 약간 아, 그 교류하면서 철장 없애고 음. 다른 나라지만 한 나라처럼. 굳이 통일하려고 애쓰지 말자는 거예요. 통일하지 애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냉전, 그 분단 서로 적대적인 그런 관계만 끝내고 저기서 그냥 서로 좋은 이웃, 그 불가침, 서로 침략하지 아니하고 서로 그냥 각각의 체제를 유지한 상태 속에서 좋은 이웃으로 그냥 지내는 정도. 그런 정도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민족적 자긍심이라는 측면에서 아니다 남북은 하나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또 그런 부분이 서로 이렇게 또 논쟁이 있는데 어쨌든 소수야 소수 좋은 이웃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소수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그 크게 얘기하기는 그냥 현재대로 그냥 서로 그냥 남남으로 살거나 아니면 이제 현실적으로는 가장 얘기되는 게 이른바 흡수통일. 흡수통일은 뭐야? 재현이. 그러니까 재현. 한 나라의 국력이 약해져서 그 나라를 먹는 거. 그렇지. 그래서 이제 북한이 가장 이제 우려하는 것들이 경제 규모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면 자기들이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그럼 자기들이 이등 국민, 동등한 입장에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등 국민으로 이렇게 뭐 식민지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될 거에 대한 어떤 우려들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거고 또 가장 뭐 큰 부분들은 이제 그 북한 정권 같은 경우에 이른바 김정은 정권인지 통일되었을 경우에 자기들이 그 뭐야 권력이 보장되겠느냐 자기들 감옥 보낼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자기들 축출할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난사군도 얘기했는데 난사군도가 어디야? 그 동남아 쪽에 있는 147쪽 그림 보겠습니다. 147쪽이요. 147쪽. 여기가 왜 문제라는 거예요? 뭐 나라 주변에 둘러싸여 있어요. 많은 나라 주변에. 음. 자, 많은 나라에 둘러싸여 있고, 게다가 여기가 문제가 더 되는 이유가, 여기가 이제 이른바, 그 항해권, 배들이 그 무역선이라던가 이런 선박들이 다니는 어떤 그 중요한 길목이고, 군사적으로도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를 누가 제패하느냐라는 부분을 둘러싼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그, 실제로 분쟁이 일어난 지역은 어디야? 대만, 지금 현재 분쟁이 일어난 지역, 전쟁이 일어난 지역이. 지금 현재 러시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고 있잖아. 근데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요. 우크라이나가 자체로 독립적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야. 우크라이나는 그냥 대리인이야, 대리인. 우크라이나 뒤에는 누가 있는 거야? 나토랑 미국. 유럽과 미국이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야.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가 뭐 되는 것들을 확장되는 걸 억제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야.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의 확장을 막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럼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뭐야 침범하려고 그러는 거야? 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소련이었던 나라들이 다 나토 쪽으로 붙으니까 음,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처럼 그리고 크림반도랑 또 좋은 농작지구도 있고 좀 이렇게 그 유럽 쪽으로 붙으면 자기들한테 손해가 올까 봐. 음. 그렇지.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EU와 러시아는 끊임없이 갈등을 했다는 거야. 유럽과 러시아.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고 유럽은 했었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오히려 예전에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쳐들어갔었잖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독일군이 소련을 쳐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유럽이 자기들을 침범할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반면에 유럽은 러시아가 세력이 커져서 자기들 침범할 거라는 어떤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서로 남북이 우리가 서로 그 침범에 대한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나라도 남한이 섬 아니냐 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도 뜻밖의 섬이 되는 경우가 있어. 언제? 그, 겨울철이 되면 러시아가 섬이 돼. 그게 무슨 뜻이야? 바다가 얼어서. 어, 러시아가 이제 북쪽에 있다 보니까 겨울철 되면 추워가지고 바다가 얼어서 자기들이 그 바다로 진출할 수가 없어. 그것들이 상당히 이제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른바 부동항. 부동항이 뭐야? 얼지 않는 항구. 얼지 않는 항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쪽으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는. 서쪽으로는 요 흑해인데 그 흑해가 바로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우크라이나를 크림반도. 통해서, 크림반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우크라이나가 뭐 해버리면, EU로 붙어버리면 자기들이 그쪽을 봉쇄당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자기들의 생존권이라 생각하는 거야.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런 갈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결국은 이런 지리적인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 이 책에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까 설마 했었어 사실은 1년 전에 전쟁이 날 수 있다고 했지만 사람들이 무슨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무슨 전쟁이 또 나. 그렇게 혼쭐 났는데 설마 전쟁이 날 리 없어라고 사람들이 믿었는데 뭐였다는 거야. 뜻밖에도 전쟁이 났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진 거야. 전쟁이 한 번 나는 거 보니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냐 이러면서 이제 또 전쟁이 날 거다 하면서 그 다음 전쟁으로 손꼽히는 데가 어디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또 전쟁이 날 거다 해서 지금 가장 크게 손꼽히는 데가 응? 어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홍콩. 어? 홍콩? 홍콩. 홍콩은 이미 중국이 먹었고 대만. 대만. 대만에 대해서 중국이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대만은 옛날에는 대만도 한국과 한 나라였어. 대만이 중국과 통일하겠다. 라고 그게 그때 기본적인 목표였단 말이야. 우리 대만이 장제스가 이게 쫓겨나오면서 하지만 언제가 우리가 중국으로 뭐 해서 돌아가서 중국을 차지할 거다. 라고 생각했던 거야. 반면에 중국은 대만에 가 있는 이 잔당들을 뭐하고 없애고 없애고. 대만까지 다 그냥 하나의 중국으로 만들겠다 해서 하나의 중국. 그런데 요즘에 대만이 정책이 바뀌었어. 대만 애들 목소리를 뭐라고 내는 사람도 있어? 중국이랑 성이라고. 두 개. 우리 대만과 중국은 뭐 한 나라다? 다른 같은 별개의 나라. 나라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그걸 용납할 수 없다고 얘기해. 없다. 우리는 그냥 하나다. 그러면서 이제 대만 안에 정치 세력이 나눠져 있는 거야. 하나는 역시 여전히 중국과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 근데 그 통일이 이제 중국 중심이냐 대만 중심이냐 당연히 대만 사람들은 대만 중심이겠지만 통일 정책을 지향하는 사람과 아니다. 아예 뭐? 딴 나라다.
나눴던 그런 정치 세력들. 그래서 중국이 대만 안에서 딴 나라라는 그런 정치 세력이 집권을 하면 중국이 상당한 압박을 가해요. 그러면서 대만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침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그동안 그 하나의 중국 정책을 취해가지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 나라들은 대만과 외교 관계를 못 맺어요. 끊어.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대만과 외교 관계가 없어. 공식 외교 관계가 대사를 파견하지 않아. 왜?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대만과 외교 관계를 뭐 한 거야? 못 끊은 거야. 맺어요. 그 대만이 얼마나 우리 한국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는지 몰라. 왜? 그전에는 한국과 대만이 서로 그 자유민주주의 그 관계 속에서 공산주의와 맞설 때는 서로 같이 교류했단 얘기야. 그 어느 날 근데 뭐해? 대만을 뭐하고? 완전 버리고. 버리고 중국으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런 대만 입장에서 그 냉혹한 외교의 현실을 본 거지. 그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근데 요즘 들어서 미국이 다시 누구? 대만을 뭐해? 슬슬 키워줘. 대만과 협력해. 그 이유가 뭐야? 중국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그 전까지는 중국을 키웠어, 일부러. 미국이. 왜 그전에 미국이 중국을 키웠을까? 중국이 필요해서 러시아를 중국이 왜 견제하려고. 필요했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이렇게 키웠던 거야.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생산기지, 값싼 생산기지로 키웠던 거야. 근데 그 키웠더니 중국이 너무 뭐한 거야? 커져버려. 너무 커진 거야. 너무 커서 오히려 미국을 압도하던 그런 지경에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중국을 이제 누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취하는 정책이 어디를 키우는 거야? 대만. 동남 대만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인도를 키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국을 또 이제 뭐하는 견제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른바 한미일 삼국 동맹을 강조하는 이유가 저 중국이 하는 중국 거를 한국과 일본이야 전면에서 뭐 하라는 거야? 막으라고. 막으라는 거야 지금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한국 내에서 고민이 있어. 한국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성현아? 그런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저 한미일 삼국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막으라. 세계 전방에서 중국을 막으라는 그 미국의 어떤 그런 특명? 뭐 이런 걸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입장에서 어떤 고민이 있을까? 중국이랑 외교 관계가 끊기면은 음, 한국도 타격이 대단하니까. 음. 지금 현재 한국이 가장 수출이 많은 나라가 중국이라는 얘기야.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게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데 왜 우리가 뛰어가지고 왜 우리가 뭐해? 얻어 터져야 되느냐. 미국, 중국 그냥 너희들끼리 뭐 해라? 싸워라. 우리는 그냥 싸우라. 뭐 하려나? 빠질란다. 이런 입장을 가져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 근데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그런 역관계들이 그걸 요구하지 않고 너 어느 편에 쓸 건지 뭐라는 거야. 자꾸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또 그 사이에 낀 사람 입장에서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되는 건가. 이런 문제들이 다 뭐와 이 책의 주장은 이런 문제들이 다 뭐와 연결돼 있다는 거야. 지리적 문제. 지리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재현이가 그 얘기했던 이 책의 사실 그 얘기가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이지. 그런 지리적인 어떤 그런 위치가 각 나라의 어떤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가. 정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가. 그 점에 대해서 이 책은 지리적인 관점으로 세상의 여러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책이었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을 받는. 근데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건 없었어? 이 책을 읽으면서? 딱히 느끼질 못했어. 어, 재현이나 성현이는 이 책 읽으면서 다 동의가 돼? 음, 저도 딱히 음, 느끼는 게 없었어요. 성현이는 뭐 걸리는 것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역시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지리적 관점에서 이게 설명이 되는구나, 해석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인식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분들 경계해야 될 지점들은 뭐냐면, 근데 세상이 지리적인 관점으로만 뭐 되진 않는다는 거야. 정의되지 않는다. 설명되진 않는다는 거야. 지리적인 관점도 전체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관점을 뭐 한 거야? 아주
부각시, 쉬워요. 부각시켜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 그 옛날 무슨 씨앗에 관한 책 할 때는 무슨 씨앗 때문에 뭐 세계 전쟁이 막 맨날 다 일어나고 뭐 씨앗 때문에 무슨 뭐 성패가 결정되고 막 그런 식으로 설명해 놓은 책이 있어. 읽어보면 말 돼. 근데 사실은 근데 그 한 요인 때문에 전쟁이 나고 뭐 성패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아니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시각들 이런 책들을 바라볼 때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난사군도는 결국 이 난사군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배경에는 중국의 성장, 중국이 더 성장하고 중국이 이제 해외 진출하면서 이런 그 바다나 이런 것들을 장악하려는 어떤 그런 시도가 있었던 거고, 그럼 그거에 맞서서 미국이 기존의 자기들의 권리를 뭐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돌의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지리적인 관점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면 이전부터도 계속 그런 충돌이 뭐야 돼? 있었어야 있었어야 돼. 돼요. 근데 왜 이전에는 잠잠하다가 왜 요즘 들어서 그런 문제가 더 부각되고 더 갈등이 커지느냐? 거기에는 바로 아까 말했듯이 중국의 성장이라는 또 다른 그 변수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들이 함께 그 엮여 있다는 점들, 그런 점들 여러분들이 함께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책에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 잠깐 오히려 흥미로웠던 거는 이 책이 아니었나? 선생님이 뭘 착각하나? 여기에 지도 얘기 나오지 않아? 본토자우선이요? 선생님이 뭐 착각했나 보다. 아니다, 아니다. 선생님이 어느 이 책 아니었다. 선생님 미안해. 선생님이 다른 책에서 그 호주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지도 나온 거가 있거든? 혹시 그 지도 본 적 있어? 아니요. 잠깐만 찾아볼게 내가. 요거 잠깐 봐볼까? 요 세계 지도 보여? 네. 혹시 이런 세계 지도 본 적 있어? 아니요. 재현이는? 그냥 거꾸로 뒤집은 것 같아. 뒤집은 거 같지?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카나다 뭐 이렇게 지도를 그냥 뒤집어 놓은 게 아니야. 여기 보면 이렇게 그렇게 써 있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뭐 북대에서 뭐 북태평양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 인도양 이런 식으로 지도 자체가 뒤집어 놓은 게 아니야. 그냥 아예 제작을 이렇게 한 거야. 이 지도가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음, 보는 관점이요. 보는 관점이어서 우리들이 여기가 북극이고 여기가 남극이고 이런 식으로 봤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는 이제 이게 오스트레일리아 지도라는 거야. 남반구 네.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가 남반구야. 근데 그 사람들 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남반구 입장에서 지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린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게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는데 세계 지리의 그 문제들도 역시 결국은 어디를 관점을 놓고 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전체적으로 챕터가 40개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래서 재현아, 우리가 수업을 예전에는 계속 그 책 수업만 했었는데 이제 그 중등과정 같은 경우는 한 주는 책 수업을 하고 한 주는 그 글쓰기 수업을 해. 그래서 이제 그 한 주 책 수업 한 다음에 이 책과 관련되어서 글을 한 편 써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글을 같이 읽고 합평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는데 다음 주에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쓸 거냐? 41장을 쓸 거야. 이 책이 40장으로 이루어져 있지. 이 책이 지금 그 제목이 40개란 말이야. 제목이 40개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이 차례에서 이 41번을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주제는 뭐에 관한 걸로? 지리와 관련된 자유주제. 여기 예를 들면 뭐 아까 말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왜 전쟁을 할까요? 라는 어떤 그런 문제라든가 뭐 요즘에 특히 뭐가 되고 있는 것들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일들에 대해서 지리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뭐야? 글을 써보자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리적인 관점에서 그 글을 쓰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어려워요. 어려워. 이유는 아는 게 없어. 작가가 아니니까. 아는 게 없어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지리 교사고 어쨌든 이쪽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런 걸 알고 있는 분이잖아. 근데 이분도 결국은 다 뭐에서 썼다는 거야, 이거는. 조사에서 썼다요, 조사에서. 공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과제 수행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뭘 조사해서 이렇게 레포트를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레포트를 낸다는 어떤 그런 기분으로 여러분들이 자유주제 하나를 조사해서 그 조사, 여러 자료를 조사해서 공부하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하는 설명하는 그런 글들을 여러분들이 써볼 거다라는 얘기지. 근데 중요한 조건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방식, 그러니까 이 저자의 글쓰기 방식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보면은 챕터가 다르지만 글 쓰는 방식은 거의 똑같아. 그 부분을 여러분이 분석해낼 수 있어야 돼. 이 작가의 글쓰기 패턴을 조사해서 주제만 바꿔서 그 글쓰기 패턴에 맞춰서 여러분이 글을 써보는 거예요. 형현아, 쓰면 이해가? 네. 근데 왜 붕어빵도 있는데 붕어빵 안에 보면 이렇게 팥 넣는 경우도 있지만 크림 넣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형현아, 붕어빵 거기는 없지? 네, 없어요. 선생님 붕어빵. 근데 한국에서 요즘 붕어빵 먹기 힘들어. 한국에서도. 아, 이상하게. 그래서 뭐 붕세꽃이란 말 생겨난 거 혹시 알아? 제하고 성현이? 우리 동네 바로 앞에 붕어빵집 있는데. 그래요. 야, 좋은 데 산다. 자꾸 붕어빵 파는 동네가 좋은 동네라고 그래서 역세권 해가지고 그 역 근처에 사는 게 뭐 이게 좋은 뭐 이렇게 하듯이 요즘 붕세권이란 말이 있어. 붕어빵 파는 동네에 사는 걸 자부심을 느낀다 해서 왜 갑자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 예를 들면 지금 쌤 말은 그것도 주제가 되는 거예요. 왜 붕세권이란 말이 생겨났을까? 그럼 그 붕어빵 옛날에 어땠었는데 요즘은 왜 그렇게 되는 거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데 이 사람이 쓰는 어떤 글의 그 패턴이라는 게 있어서 그 패턴들을 한번 여러분이 잘 조사해보고 그런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한번 글을 써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여러분이 글쓰기 한 거를 발표하면 그 글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글쓰기 수업과 관련돼서 질문. 나 잘 이해가 안 간다. 없고? 네. 네. 야, 선생님이 손 안 했는데 어떻게 선생님 손 올리게 됐어? 어, 신기하다. 내가 안 맞았는데 어떻게 내가 손 저게 됐지? 이게 작동이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야? 아닌걸요? 어, 정말, 와, 신기한데? 누가 나를 조종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재현이, 성현이나 재하 할 얘기 있어? 아니요. 없고? 재하도 없고? 네. 재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어, 재현아. 네, 어때? 잘했어? 네, 어, 재밌었. 그래, 그래. 다음 주에 글쓰기 관련해서는 재현아, 한국말로 써야 된다. 네, 영어로 쓰면 감당이 안 된다. 네. 하긴 뭐 요즘에 워낙 번역기가 좋아가지고 영어로 써도 번역기로 아, 오면 되긴 할 텐데 하여튼 한국어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로. 그래서 네, 투자를 열심히 하면 될 거야. 그래서 그냥 그 재현이가 한국 문제 아니면 괜찮아. 그뭐 세계 관한 거니까 너가 그 미국이나 아니면 뭐 너네 그쪽 편한 데는 관심사 되는 그 문제를 주제로 정해도 괜찮은 거니까. 그리고 너무 주제를 어떤 거 정할까 좋은 주제 정할까 고민하느라고 시간 보내지 말고 그냥 생각나면 그냥 해 바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주제 정하는 네, 거에 너무 이렇게 많은 공 들이지 말고 그냥 차라리 이번 기회에 내가 요거 하나 공부해 본다 해가지고 관련된 자료들 충분히 찾아봐서 그래서 어떤 자료를 참고했나 여러분들이 참고 리스트 적어줘야 돼. 네. 마지막에 다 참고한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하게 참고한 자료 아니면 슬쩍이라도 봤더라도 어쨌든 참고 자료 끝에 마지막에 내가 이 레포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러이러이런 자료를 참고했습니다는 것들을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고. 재한 어디 아파? 저 아니요? 너 계속 뭐 감기 걸린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 그거, 방금 일어나가지고. 아, 방금 일어나가지고. 성현이는 꽃 알러지는, 아니, 과일 알러지였나? 무슨 알러지였지? 아니 뭐 어, 과일이랑 고가루랑 견딜만 해? 네 뭐 아직까지는 다행이야, 다행. 재현아, 거기도 꽃 피니? 꽃은 아직 안 펴요. 아직 안 펴. 여기 한국은 아주 꽃 난리야, 지금. 아, 일찍 펴가지고. 그래. 잘 지내고 다음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했습니다. 얘기했어요.